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에피소드가 2020년 6월 4일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녹음은 그 전이나 뭐 했을 것 같은데 대충 한 1년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오늘 이제 2021년 9월 3일이고요.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제 올림픽도 어떻게든 뭐 했고요. 참 여러 가지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막상 올림픽 하니까 보게 되고 재미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기도 했고 역시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요한 변화는 백신이 이제 등장을 해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는 거하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델타 변이가 나타난 거 또 큰 이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저 이야기 쭉 예전처럼 또 쭉 이어가면서 나눠봤으면 싶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이 나왔으니까 먼저 또 이 전문가이신 정영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 백신에 대해서부터 좀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그래서 저희 뭐 몇 가지 조금 해외 자료들이긴 하지만 자료들을 좀 보면서 백신에 관한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부터 조금 짚어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외국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던 백신에 관한 기사인데,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이제 백신을 맞으면 뭐 다들 이제 안 걸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 백신을 맞아도 계속해서 환자들은 나오냐, 뭐 이런 의문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고, 이제 왼쪽과 오른쪽 모두 100만 명, 1 밀리언 피플 100만 명의 이제 사람들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왼쪽 여기는 92%가 완전히 백신을 맞은 경우,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70%가 맞은 경우를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100만 명의 92%가 맞으니까 이제 92만 명이 맞은 거죠. 자, 그럼 이제 92만 명 중에서 이제 이런 말들이 궁금합니다. 저도 에피컷이라는 게 뭔가요? 저는 에피컷이 효능이라고 우리말로는 번역하고요. 효능이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효과랑 차이점은 효능은 그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그 맥시마이즈된 능력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달성 가능한 최대치 그걸 효능이라고 하고요. 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백신을 맞았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백신의 능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쪽에서 우리 좀 숫자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똑같이 0.02를 곱하는 게 뭐냐면 2%의 확률로 코로나19에 걸릴 수 있는 거죠. 이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맞든 안 맞든 이제 2%의 확률로 걸릴 수 있다는 거고, 또 방금 말씀하신 80% 정도는 이제 예방 효능이 있다는 거죠. 예, 네. 효능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 이제 0.2, 20% 정도는 이제 효능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확률적으로. 백신을 맞았을 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면역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야 면역이 생기는데 그 시간 이전에 감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백신을 맞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면역이 약화가 되는데 그 기간에 감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합쳐서 80% 정도 아마 그냥 어바웃으로 잡은 것 같고요. 뭐 백신의 종류에 따라서는 뭐 60 몇 %짜리도 있고 90 몇 %짜리도 있고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 접종 이후에 언제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그냥 평균해서 80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역시 2%의 확률로 코로나19에 노출돼서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80% 정도는 백신의 효능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는데, 네. 예, 근데 이제 20%는 그 중에 20%인 거죠. 그러니까 22% 중에 20%는 또 우리가 적절한 그 기대한 효과가 안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조건들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곱하기를 2번 해서 계산해 보면 3,680명 정도가 이제 걸릴 거로 나타나는 거고요. 일종의 이쪽은 이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언론에서 쉽게 얘기하는 돌파 감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숫자가 여기 해당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백신 효과가 없다는 식으로 미디어에서 되게 단정적이거나 혹은 뭐 굉장히 크게 강조하거나 뭐 이렇게 좀 부각시키는 단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백신을 접종하고도 걸릴 수 있다, 걸렸다, 뭐 그런 케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 나오는 게 요 3,680명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 중에서 이제 3,68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백신을 안 맞은 사람들은 그냥 요 2%의 확률만 그대로 그냥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8만 명 중에 2%니까 1,600명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중에 이제 또 10%가 이제 병원에 갈 정도의 또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예, 저희도 치면 뭐 생활치료센터 정도에서 가볍게 아니면 증상 없이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10%는 이제 입원을 해서 좀 본격적으로 치료를 좀 받아야 되는 이제 그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1,600명 중에 160명이 되는 거고, 3,680명 중에 이제 10%가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또 백신이 작동하는 거죠. 백신이 작동을 해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 백신을 맞으면 70%의 확률로는 또 병원까지 안 가도록 이제 막을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니까. 근데 다 막을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한 30% 정도는 또 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정도를, 또 70%니까 100만 명 중에 70만 명, 30만 명 나누고 똑같이 이제 2%, 여기는 2%에 또 어, 80% 예방호 확률 쭉 나눠서 계산을 해서 마지막에 보면 이제 병원까지 가는 사람들의 수가 684명 정도로, 이제 지금 270명과 비교해서 보면 대략 3배 정도 되겠네요. 3배. 네,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3배라는 건 경상 가동으로 치면 꽤 큰 부담이 되겠죠. 당연히 이건 이제 또 중증 환자와 사망률에도 영향이 되는 걸 거고요. 그러니까 70%와 90%만 돼도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당연히 이제 저희가 수업은 아닙니다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똑같은 방식으로, 예, 백신 접종률이 50%일 때와 40%일 때를 한번 숫자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똑같은 논리로 네,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예. 같고요. 그 이 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과학적으로 따져보면 뭐랑 우리가 또 다른 얘기를 비교할 수 있냐면 백신 접종으로 인한 부작용과 요 확률을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이 확률적으로 이렇게 감염되고 입원하고, 그러니까 입원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증이 된다는 얘기고, 그 중증에 넘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백신 접종을 했을 때 백신과 관련된 부작용, 그 중에서도 뭐 간단한 뭐 고열이나 아니면 근육통 같은 것이 아닌 뭐 혈전이라든지 다른 어떤 면역 질환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더 본인한테 이득이냐라고 하는 걸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전문가들은 계속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합리적인 판단이 작동하기 하는 영역도 있고 실제로 그거에 이제 작동을 안 하는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지된 위험, 그러니까 리스크 퍼셉션이라고 하는 영역, 그 부분들이 작동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해서 나한테 피해를 준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백신을 접종을 선택을 하고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어, 부작용 리스크를 떠안는다. 이거보다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운이 나빠서 그냥 코로나 걸리는 게 확률적으로는 훨씬 더 높고 크고 그다음에 위중하더라도 무엇인가 해서 손해를 보는 것보다는 그냥 선택하는,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함으로써 선택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제 과학적으로 판단한 거랑 그다음에 이제 인식된 위험 사이에서 우리가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하는 얘기를 한 번 정도는 이 표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개인의 선택이 과연 우리가 모두 똑같지 않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는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70%하고 92%의
그 이제 면역 형성, 그러니까 집단 어떤 면역이 생기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높으면 높을수록 백신 접종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이 70에서 92% 가는 그 사이의 노력들은 좀 해야 할 것 같다. 다만 뭐 이거를 법으로 강제한다거나 다른 어떤 강압적인 방법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설득하는 과정 혹은 인식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근거나 아니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뭐 그럼 이쯤에서 하나 먼저 확인해 보죠. 백신 맞으셨나요? 뭐 맞았는지는 말씀하지 마시고 일단 백신 맞으셨는지만 확인해 보죠. 저는 1차 지금 맞았습니다. 예, 저도 저도 1차 마찬가지. 맞았습니다. 네. 저는 다, 접종 완료했습니다. 예. 그럼 뭐를 맞았는지를 다 말씀하신 게 될 텐데. 하여튼 저희는 다 일단은 맞은 거네요. 예, 다 맞으신 거고. 제가 이제 왜 뭐를 맞았는지는 얘기하지 말자고 했냐면 이제 백신을 방금 이야기들은 이제 백신은 맞아야 된다. 이제는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또 그 다음 이슈로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그럼 뭘 맞느냐. 지금 이제 백신 여러 종류가 나왔으니까 뭐가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표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정효혜 선생님이 또 한 번 더 표를 잘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왼쪽은 보면 efficacy against symptomatic infection이고 그다음 가운데는 efficacy against any infection이고 가장 오른쪽은 efficacy against hospitalization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오른쪽은 이제 병원에 가는 이제 그 상황에 대한 이제 효능에 관한 걸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표에서 보면 뭐 오른쪽에 가장 그림만 보면 6월 4일 영국, 7월 17일 이스라엘, 7월 22일 카타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전 세계에서 접종 중에 있고 연구들이 다양하니까 지금 어떤 통합된 형태라기보다는 또 지역별로도 접종 일자, 접종 간격 뭐 이런 게 너무 다양하니까 연구들이 지금 계속 나오는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나눠져서 보고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색깔로만 보면 파란색이 이제 파이자하고 바이온텍이라고 돼 있고 이제 붉은색이 아스트라제네카고 이제 녹색이 모더나 계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 타이틀로 돼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efficacy against hospitalization을 이해를 하겠는데 요 against symptomatic infection과 against any infection 요 차이는 뭘까요? 모르겠는데 그런가요? 그러신가요? 아마 any infection하고 symptomatic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네, 모른다로 네, 예, 예. 편집점을 잡아주시고 아니 모르는 채로 가죠 뭐 그런 거 네네. 없습니다. 몰라요. 뭐 저희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죠. 뭐 전 그런 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맨 왼쪽에 심프타틱 인펙션을 보면 이게 에피커시가 효능이랬으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 맞죠? 예, 텐데 예, 그건 맞죠. 예, 그러면 근데 보면 파이자가 뭐 영국 뭐 8월 1일 영국, 5월 30일 캐나다 보고는 80 좀 위가 평균이겠죠 아마 평균이고 예. 뭐 아래 위로 있는 거는 95% 이제 신뢰 구간이라는 저희 이제 통계 처리할 때 이제 네. 그걸 거고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의 경우를 보면 이게 훅 내려가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가 이제 그런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한 60, 아니, 한 70 정도 되고 요 신뢰 구간은 상대적으로 좀 폭이 좁은 편이고요. 다음에 애니 인펙션의 경우는 이제 파이자가 역시 카타르와 미국에서의 경우도 보면 카타르는 그냥 한 60에서 형성되는데 미국은 한 40이고 모더나는 또 80 근처에서 되어 있고 다음에 호스피탈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병원에 가는 경우는 이거는 근데 조금 거의 80대 근처로 있는 걸로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에 좀 많이 혼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그럼 일률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대체 에피커시가 뭐 이렇게 차이들이 나는 걸로 나오면 일단 나라마다 지금 보면 그 밴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는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편차가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델타 변이에 대한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 백신들이 개발됐을 때 타겟팅했던 거는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버전이라고 치면 지금은 벌써 알파, 베타, 감마, 델타까지 간 변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 개발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제품이 과연 델타에도 어느 정도의 효능을 가지는지를 이제 확인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왼편에 있는 두 가지는 저는 묶어서 그러니까 백신을 맞아서 이런 델타 변이를 차단하는 능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에 하스피탈리제이션은 중증도로 이완되는 거를 막는 능력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은데 파이자 것은 오른쪽 걸 보면 그러니까 입원할 만큼 중증도로 넘어가는 게 영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카타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화이자를 맞으면 뭐 적어도 돌파 감염으로 우리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병원 입원까지는 좀 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방을 더 해주는 능력이 있는 거고 모더나는 편차가 큰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 진한 표시는 중위 값인 거예요. 중위 값이고 그 위아래가 아마 사람마다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이 많은데 이 차이에 대해서 모더나는 사실상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거죠. 이게 굉장히 밴드가 길면 변이도 이제 어떤 사람들은 잘 막지만 어떤 사람은 잘 못 막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모더나가 조금 더 떨어지네 하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중증도로 이완되는 거는 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커버하는데 여기 옆에 보는 좌측에 있는 그림을 보면 UK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70 내외로 보이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그냥 그 조금은 아쉽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수준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것 같아요. 이제 변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하고 변이도 어느 정도는 차단할 수 있구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백신 종류로 나눠봐도 우리가 딱 어떤 거 하나가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좋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 자료 가지고는 아직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골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뭐 물론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거든지 빨리 맞는 게 좋겠다. 여기서는 그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맞는 게 예, 그게 이제 가장 최선이다라는 예,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 나누는 사이에 검색을 재빠르게 해서 두 개의 차이가 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증상이 느껴지는 감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백신 맞고 나서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서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거 아니야라고 인지한 상태에서 확인했다는 게 이제 왼편에 있는 두 개 중에 더 왼편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은 내가 감염된지 안 했는지 증상은 느껴지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밀접 접촉자로부터 내가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나도 같이 검사 대상이 돼서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뭐 이런 정도의 구분인데요. 이건 뭐 특별하게 이걸 뭐 이렇게까지 구분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고요. 방금 찾아본 건 펀메드에서 올해 7월 15일 날 나왔던 페이퍼에 아마 이게 연결해서 인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때려 박아야 되는 메시지는 백신은 무조건 맞는 게 남는 장사다 하는 거고 종류는 그때그때 가장 어베이러블한 거를 그냥 맞으면 된다. 그리고 백신을 맞았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감염되더라도 병원을 입원할 만큼 중증도로 넘어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건 뭐 더더욱이나 좋은 전략 같다. 백신을 맞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이쯤에서 다 백신 맞았다고 했으니까 네. 백신 어떻게 해서 맞았는지를 좀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이제 백신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연령대별로 신청하잖아요. 뭐 이걸 얘기하면 저의 이제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 같아서 뭐 그런 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만 뭐 그 이전에 뭐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맞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연락이 와서 갑자기 또 이 말 하니까 참 또 이 자괴감 같은 게 몰려옵니다. 왜냐하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고등학생과 그
고3 수험생들 그리고 이제 학원에 계신 분들은 서울시에서 의무적으로 그것도 교육청들에서 의무적으로 맞추겠다고 했으나 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의무 접종 계획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참 교육계에서도 찬밥 중에 찬밥이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 이틀 안에 맞을 사람은 신청해라 이래가지고 맞기는 맞았습니다. 근데 저도 맞을까 말까 고민을 좀 하다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접종 속도가 뭐 빠르고 많이들 맞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접종하러 가셨을 때 걱정이 돼서 저도 이제 따라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맞으러 오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럼 이제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하시는 말씀이 사실 앞에서의 그 확률 문제가 있잖아요. 이게 맞아도 걸릴 수 있고 또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정혜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문제들이 있기는 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꺼려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당일날 아주 뭐 이거 적은 수의 그냥 소수의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긴 하지만 뭐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뭐 인생 뭐 별거 있냐? 1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는데 뭐 인생 별거 없다. 뭐 문제 생기면 어쩔 수 없고 맞으면 좋다니까 그럼 맞아야지 뭐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저는 사실 뭐 어떤 생각을 했냐? 저는 좀 새가슴이라 이렇게 많이 맞으시니 저는 안 맞고 이제 묻어가도 되겠다. 저는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근데 이제 백신 접종 속도와 그리고 이게 점점점 이 델타 변이의 이제 확산을 보니 이게 그 안 맞고 버티는 전략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제가 뭐 평균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닐 것 같다. 저도 이제 10만 명 중에 9만 9천 명에 속하겠거니 이제라고 한 건데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이상한데 뭐 머리 굴리다가 그냥 결국은 맞긴 했고요. 그렇고 이남영 교수님 같은 그런 케이스가 많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건 이게 사실 뒤에 제가 준비했던 슬라이드랑 좀 연결이 있는데 가장 최적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 다 맞고 내가 안 맞는 거. 이게 이제 베스트 옵션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맞아서 나 빼고 다 맞았어요. 그런데 나는 안 맞았어. 그럼 나는 백신에서 오는 부작용도 없고 백신을 다른 사람이 다 맞았기 때문에 또 감염을 또 전달할 사람도 없기 때문에 나는 완전히 안전한 거죠. 이게 제일 좋은 선택인데 이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각자 홀짝을 정할 때 맞는다 맞지 않는다를 정할 때 다 각자 맞지 않는다 쪽에 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접종률이 낮아지는 구조가 되죠. 이게 사실은 집단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개개인의 선택이 모여서 집단의 어떤 수준을 결정하는 상황이라서 이남희 교수님 얘기하신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슬라이드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또 말씀 주실 것 같고요. 뭐 잠깐 뭐 저희 동네 세일즈라면 경적에서는 항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고도 하고 무임승차 문제라고도 하는 딱 바로 그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연스럽게 정세현 선생님 아마 제일 먼저 맞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약간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정열 교수님한테 1대1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무런 의심 없이 기회가 올 때 바로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제가 맞을 수 있는 순서에서 거의 가장 빠르게 맞았던 것 같아요. 저에게 허용되어 있는 순서 중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빠른 거.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약간의 마음의 안도감은 상대적으로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전보다. 그 전보다. 안 맞기 전보다 훨씬 그래도 한 번은 비껴가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방탄조끼 하나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게 비슷한 예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맞기 전에 확률은 사실은 아까 이남영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뭐 10만 명 중에 한 명이라 그래도 사실은 확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걸릴 확률이 나한테 만약에 진짜 운이 없어서 내가 코로나 백신을 맞아가지고 진짜 치명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건 나한테는 그냥 100% 일인 거죠. 네. 그룹으로 보면 집단으로 보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이지만 나한테는 그 일이 발생하면 그냥 이거는 100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맞고 나서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 확률은 이제 조건부 확률이 되면서 나는 그냥 100% 안전한 거죠.
그 부작용 발생은 0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이게 베네핏만 남는 거죠. 리스크는 사라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이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이거를 그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라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 결정도 단지 그냥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만 결정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이 좀 흥미로운 지점 같습니다. 이자명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아, 약간 부끄러운데, 그러니까 저 이제 백신이 필요하고 뭐 아까 앞에서 얘기해주신 이제 그런 논리적인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뭔가 이렇게 왜 미지의 백신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 미지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런 거는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굳이 이렇게 빈 자리에 빨리 막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이러지는 않았는데. 그 백신 맞을 수 있게 신청하기 직전에 왜 우리 학교에서 그 밀접 접촉 때문에 며칠 이제 격리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저는 저 원래 새가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아 이거 정신 차리고 무조건 빨리 맞아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도 그 이렇게 신청 기간 아마 제가 거의 신청 기간 신청자 중에 제일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렇게 또 그 직접 겪어봐야 아는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뭐 공포를 교육에 활용하는 거는 그다지 바람직하진 않지만 공포가 교육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매개물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보건의사소통에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이게 그걸 소구라고 표현하는데 어필이라고 소구가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소구가 작동하는 범위가 있고 감정적인 소구가 작동하는 범위가 있는데 그 감정적인 소구 중에서도 긍정적인 감정, 뭐 예를 들어서 따뜻하다, 우호적이다, 아니면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감성에 이제 반응해서 선택을 하거나 설득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게 이제 공포, 뭐 혹은 불안 이런 걸 건드리는 소구. 그러면 이제 사실 불안과 공포를 벗어나는 게 사실 본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고자 하는 선택을 하죠. 굉장히 그냥 어떻게 보면 몰려서 하던 아니면 그거에 의해서 본인이 판단을 하던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그런 공포 소구가 부작용이랑 연결이 또 그러니까 그 잘못된 인식을 낳는 걸로 연결이 되기도 해요. 의도치 않게. 대표적으로 금연을 광고할 때, 금연 캠페인을 할 때 공포 소구를 많이 썼는데 아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검은색 바탕에 막 꼭두가시가 이제 나오면서 뭐 담배 조정당하는 그런 거 아니면 막 이제 통 안에 들어가서 담배 연기 자욱한데 막 그 본인이 본인의 패를 때리고 있는 뭐 그런 장면들 굉장히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류의 캠페인들이 금연 캠페인의 대체로 많이 채택이 됐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포 소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기 자체가 어두운 배경이 잘 보이기 때문에 어두운 배경을 많이 썼는데 최근 들어서 금연 캠페인들을 보면 조금 더 긍정적이면서 본인의 어떤 에피커시를 호소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금연을 선택하는 거에 대한 자기 효능감 혹은 자신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강화시켜주는 그래서 뭐, 뭐 깨우세요 금연 본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내가 내 안에 이런 능력도 있다. 내가 이 담배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일깨워주는 방식으로 캠페인들이 바뀌어 나가는데 백신도 그런 류의 조금 더 아주 좀 잘 설계된 캠페인들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이나 보도 양상은 굉장히 이제 팩트에 가까운 얘기들을 던지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팩트가 교묘하게 어떤 건드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명시적으로는 과학적인 사실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그 명시적인 거 밑에는 우리가 건드리는 감정을 건드리는 표현이나 감정을 건드리는 서브 타이틀들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자극적이죠. 네, 돌파 감염, 뭐 백신 맞았으나 돌파 감염 됐음, 뭐 이렇게 해서 뭐 백신 맞고 몇 시간 만에 사망,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은 없던 얘기를 만들어낸 건 아닌데 그게 과연 10만 명 중에 한 명의 케이스를 나머지 부분을 다 이렇게 그 상쇄시킬 만큼 세게 던지면 그걸로 인한
불안이나 공포, 그러니까 백신이라고 하는 거를 선택하기 꺼려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은 백신 접종에 대한 캠페인이 우리나라는 별로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백신을 다 맞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이게 이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예상은 아마 한두 달 후에는 이제는 남는 백신이 생길 거고 백신 기피자나 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고 그런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접종률이 아마 100% 달성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일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포화 상태에 도달을 하는데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희 이제 70 정도가 아니라 90까지 끌어올려는 게 효과적일 수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했으니까 그럼 이제 그걸 어떻게 끌어올릴 건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정혜 선생님 얘기 네. 더 많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예. 있을 것 같고요. 그 약간 돌아보면 저희가 처음에 백신 접종, 그러니까 집단 면역을 형성하기 위한 접종률은 몇 %냐라고 질문들이 오고 갔을 때 처음엔 60에서 7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통상적인 독감 예방이나 이런 류의 백신 그 집단 면역 형성하는 프로포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점점 올라가서 70에서 80 사이 얘기하다가 80 이상은 돼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가는 이유가 이게 이제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 변이에 의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타겟했던 백신의 어떤 효능보다 더 떨어지는 상황들을 고려해서 면역을 더 우리가 집단 면역 수준을 높여서 타겟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겨서 백신이 무용하다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가 더 우리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백신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이 호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백신이 무용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백신을 지금 선택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조금은 더 언급을 하고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합의들이 좀 가고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백신에 관한 또 다른 이제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한 번 맞고 끝날 거냐 이제 이 생각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 기간이 지금 짧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나온 영국이 이제 백신 보급을 가장 빠르게 한 국가 중에 하나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맞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이제 나오는 국가니까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세컨 도즈 2번을 맞은 거죠. 2번을 맞았고 그랬을 때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또 지금 왜 이제 계속 델타 변이를 사실을 얘기하느냐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변이가 나오면서 델타 변이가 이제 우세종이 되면서 이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많은 상태를 검출되는 게 됐고 지금 사실 21년 9월 3일입니다만 이제 뮤가 또 관심 대상으로 등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러다가 농담처럼 알파벳 오메가까지 저희 사실 수학 문제 풀 때 쓰던 그런 기호들이고요. 순서도 잘 제대로 못하는데 뭐 알파요 오메가요 할 때 그 오메가까지 다 나오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제 변이들이 계속 나오고 이 문제 또 뒤에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델타 변이에 대해서 얼마나 좀 효과적인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했는데 보니까 아까 저희 봤던 것처럼 이제 파이자 계열들이 처음에 아스트라제네카보다 이제 효과적인 것처럼 이제 나타나지만 조금 놀라운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급격하게 조금 떨어지는 상대적으로 편이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완만하게 떨어지는 편이어서 한 3개월, 4개월이 되면 역전이 되는 걸로 지금 이건 이제 일단은 추정입니다. 지금 이제 접종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지는 속도를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한 것 같고요. 그렇다라면 이제 이건 한 가지 던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질문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이야기가 있겠죠. 물론 뭐 3번째 맞고 나면 이게 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도 역시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정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리지 말고 일단 맞아야 된다. 일단 맞아야 된다. 뭐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이야기는 될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좀 문제라기보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계속 이렇게 맞으면서 뭐 몇 개월마다 뭐 1년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맞으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뭐 그 이야기는 뭐 예. 이건 또 다른 질문이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질문하고 연결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간단 명료한 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했던 이거 관련돼서 뭐 일을 하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내가 가장 나한테 간결한 어떤 정보들이 전달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 이 코로나 관련된 정보들은 불확실한 부분들이 늘 깔고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과학적인 지식 수준과 근거 수준에 기반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의 언어로 얘기를 하면 확률에 기대는 게 결국은 확률을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이럴 것이다. 언제쯤 되면 그런 걸로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 확률이 사실은 전달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뭐 효과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이분법적인 사고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게 확률이 이분법적 사고로 넘어갔을 때에 한 번의 점프가 있고 그리고 그게 일상 언어에서 녹여낼 때 또 한 번 점프가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이 전략이 수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은 수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알게 됐기 때문에 선택이 더 명확해진 건데 예전에는 불확실하다 혹은 뭐 명확하지 않다 얘기했다가 이렇게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면 선택이 바뀌고 뭔가 혼란스럽고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이걸 이제 이해하고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거는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다. 일단 괜찮은데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걸 가지고 해석하는 지점이나 아니면 설명하는 방식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거 하나의 어떤 누구 한 명의 해석이나 의견에 너무 치우쳐가지고 경도되실 필요는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좀 차분하게 전체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남영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코로나 백신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접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든 백신이 어느 정도의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고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아마 어느 정도 미만이 되면 재접종을 해야 하는 시간들이 나올 텐데 지금 이 그림에서 완벽히 다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이제 백신의 어떤 차단 능력, 그러니까 백신을 맞았을 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능력만 나와 있는데 또 다른 그래프는 뭐냐면 병원 입원할 만큼 중증도에 빠질 확률은 요거랑 또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증도를 막는데 조금 더 우리가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다. 그러면 4개월 주기가 아니라 그 뒤로 가도 돼요. 사실은. 6개월 주기 혹은 뭐 1년 주기로 가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는 코로나가 그냥 독감처럼 걸려도 진짜 조금 아프다 많은 수준이다. 그걸 우리가 감내하겠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주기를 길게 가져가고 모든 사람이 더 맞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두 번째 이제 뭐 부스터 샷을 맞는다거나 아니면 세컨 사이클을 돌게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조금 더 현재는 전체 한정된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이 표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는 게 이제 중증도로 빠지는 확률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간다. 그러니까 그런 차단하는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랑 화이자가 이렇게 생각보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그래프를 보면서 또 한쪽으로는 3개월마다 맞을 거면 뭐하러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혹시 하실까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제가 차단하는 예방 접종을 지금 놓는 겁니다. 메시지 이런 걸 이제 이나케이션 전략이라고 하는데 패스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렇게 백신을 놓는 것처럼 말로 미리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취약한 포인트를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집어넣어주는 전략이에요. 이게 이제 말로 백신을 놓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백신 3개월마다 맞을 거면 안 맞을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인식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백신을 하나씩 놔드렸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저는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는 궁금한 게, 저는 매년 독감 예방 접종 맞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도 네. 뭐 3가니 4가니 뭐 국산이니 외국권이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 있었지만 저는 가리지 않고 늘 맞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때 맞을 때 물론 이제 바이러스가 다르니까 3가 4가랑 같이 맞을 수 없겠지만, 그런 예를 들자면 그거는 겨울쯤에 뭐 10월 11월쯤에 보통 맞았었잖아요. 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맞죠. 정례화 시키는 것도 일종의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모더나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음. 이미 시장에서 눈치채고 있습니다. 그럴 것이다. 예, 그래서 치료제 시장보다 사실 이 시장이 훨씬 크죠. 저희는 저희 예상컨대. 그리고 그게 뭐 하다 보면 백신도 아마 여러 개를 믹스해서 3가 4가라고 하는 게 3개를 섞었다는 뜻이고 4가는 4개를 섞었다는 뜻인데, 아마 어느 시점에서는 저희가 어떤 게 유행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3가를 그러니까 먼저 맞으시라, 뭐 아니면 이번에는 조금 비싸도 4가가 더 낫겠다, 이렇게 이제 아마 예측을 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백신 생산은 사전에 하기 때문에 물량이라든지 어떤 그 생산의 어떤 방식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우리가 물 찍어낼 수가 없어서 상당 시간 동안은 준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물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국가적인 어떤 아젠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아마 어느 시간까지는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